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조선 건국 시리즈 제3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조선 건국사 1부와 2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조선 건국 후 왕으로 추존된 목조 이한사 익조 이행리, 도조 이춘, 환조 이자춘 등 4대 조상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제3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성계의 탄생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각도의 스토리로 듣는 흥미로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335년 7월 쌍성 총관부의 드넓은 초원에도 생명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 한가운데 쌍성 이씨 가문에 경사가 찾아왔다. 이자춘의 셋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아기가 힘찬 울음을 터뜨리자 산파가 외쳤다. 천원아리 경아들이 옵니다. 대단한 사내 아이입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더니 과연 큰 인물이 될 징조입니다. 가문의 모든 이들이 기쁨에 감탄했다. 이자춘은 핏덩이 아들을 품에 안자마자 아이의 강렬한 꿈틀거림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 몸짓 속에는 아버지 이자춘의 투지와 할아버지 이춘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는 듯했다. 자춘아, 이 아이의 기상이 참으로 맹렬하구나. 밤하늘에 큰 별이 뜬 날이더니 이 아이는 분명 그 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 할아버지 이춘은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이성계의 어머니 최씨 부인이 기진맥진한 얼굴로도 아이를 보며 온화하게 말했다. 제가 아이를 낳던 밤 참으로 신령스러운 꿈을 꾸었사옵니다. 드넓은 창공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용 한 마리가 푸른 여의주를 물고 제 품으로 날아들었으니 훗날 용비어천가에도 기록되었듯이 최씨 부인의 승천 용꿈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최씨 부인은 말하길 이 아이가 나라를 세울 제목이 될 길몽이 아니겠사옵니까? 최씨 부인의 이야기에 이자춘은 물론 모든 이들이 경외감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용꿈이라니. 저 아이에게서는 내가 이루지 못할 거대한 운명이 느껴진다. 북방의 늑대처럼 살아가던 이자춘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성계라 지었다. 세상을 이어갈 큰 제목이라는 의미였다. 이성계의 탄생은 쌍성 이씨 가문의 미래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척박한 땅에서 가문의 역사를 써내려가던 쌍성 이씨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에 안고 있었다. 1338년 아직 말 타는 것보다 할아버지 이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어린 이성계는 할아버지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쌍성의 밤하늘은 깊은 창공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별들은 왜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빛나나요? 어느 별은 크고, 어느 별은 작고, 또 어떤 별은 빠르게 움직여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린 성계가 물었다. 이춘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자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상의 이치가 저 별들과 같단다. 성계야. 이곳 쌍성에는 고려 사람도 살고 저 북방의 여진 사람들도 살며 멀리 원나라에서 온 몽골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지. 이들은 저마다 다른 말과 풍습, 옷차림을 가졌지만 모두 하늘 아래 한 백성이란다. 이춘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집은 고려의 풍습대로 삼배로 수의를 해입고 사람이 죽으면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망자의 명복을 빌지. 갓 지은 보리밥에 말린 고기가 주식이고 허나 저 여진족은 소나무와 자작나무를 신성시하며 그 아래 장례를 치르고 젖과 말고기를 즐겨 먹는다. 몽골인들은 푸른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혹한을 이겨내기 위해 두꺼운 양가죽 복장을 즐겨 입는다. 이곳의 장례 풍속도 다양해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씩 슬픔을 나누며 곡을 하는 고려 풍습도, 조용히 땅에 묻는 여진족의 풍습도, 심지어 독수리에게 시신을 맡기는 몽골인의 천장 풍습도 모두 소중한 삶의 방식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린 성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모르게 다른 민족들의 생활을 상상했다. 성계야, 힘으로 백성을 복종시킬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복종시킬 수는 없단다. 진정한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지.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단다. 이춘은 손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야기했다. 이춘은 어린 성계에게 책을 읽어주며 넓은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강조했다. 저 광활한 초원을 보렴. 이곳을 다스리는 이는 무력만을 쓰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곡소리를 듣고 그들의 배를 채워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게다. 이춘의 가르침은 어린 성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단순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 미래의 운명을 위한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쌍성 지역 사람들이 흔히 입는 두꺼운 모피와 양가죽을 덧댄 간결한 옷이었으나 그 안에는 큰 뜻이 자라나고 있었다. 1342년 이성계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 이자추는 아들에게 본격적인 무예 훈련을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춘이 가문의 정신적 지주로서 지혜를 가르쳤다면 이자추는 아들에게 가문의 대를 이어갈 무인의 강인함을 심어주고자 했다. 훈련은 엄격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부터 말에 올라 쌍성 초원을 내달려야 했고 수많은 활시위를 당겨야 했다. 쌍성 지역에는 고려인, 여진족, 그리고 원나라에서 온 몽골인 병사들이 함께 이시 가문 천호 아래 있었고 훈련도 여러 민족이 섞여 진행되었다. 훈련장의 아침은 여러 민족의 언어가 뒤섞인 함성으로 늘 시끄러웠다. 아버지, 이 활은 너무 무거워요. 팔이 아파요. 어린 성계가 활을 당기다 말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이자추는 단호했다. 어림없다. 한 번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하는 법.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 적들은 더 강해진다. 그는 채찍을 들어 성계의 말 옆구리를 가볍게 후려쳤다. 말은 화들짝 놀라 더 빠르게 달렸다.
성계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서도 성계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아버지를 넘어설 만큼 강해져야 하는 거야. 성계는 속으로 되뇌며 이를 악물었다. 훈련의 고통 속에서도 성계의 천부적인 재능은 빛을 발했다. 그의 활솜씨는 또래 아이들은 물론이고 가문의 젊은 장수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당시 그의 훈련 동료이자 가장 친한 벗은 여진족 소년 퉁두란이었다. 퉁두란은 성계보다 한 살 어린 몽골과 여진 혼혈의 건장한 소년으로 어릴 적부터 말 타는 솜씨가 남달랐다. 그는 푸른 초원에서 말과 하나 되는 듯한 자유로움을 지녔다. 퉁두란은 성계를 존경하고 따랐으나 때로는 경쟁의식을 불태우기도 했다. 성계 형님, 어찌 저토록 정확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형님처럼 되지 못하겠어요. 퉁두란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이성계는 화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퉁두란,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눈과 마음의 평정이다. 표적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화살은 바른 길을 간다. 내 말 타는 솜씨는 나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 우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자. 그는 일찍이 여러 민족의 장점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다. 이자추는 아들의 훈련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뿌듯함과 함께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재능은 출중하나 저 기계가 너무 곧아서 탈이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 순수함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는 아들의 잠재력을 믿었고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고된 훈련을 보며 늘 안쓰러워했다. 여보, 성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자추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이겨내야 한다. 쌍성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의 타고난 기계를 키워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요. 아버지의 엄함 속에서 이성계는 무인으로서의 기틀을 다져갔다. 그는 활과 말을 벗삼아 쌍성 초원의 어린 호랑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봄이 찾아온 쌍성 총관부는 새롭게 돋아나는 푸른 싹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1348년 고려 충무광 4년 봄, 이성계가 13세가 되던 해, 이자추는 가문이 대규모 사냥 대회를 열었다. 북방 호족들에게 사냥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무예를 뽐내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지도자의 기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13살의 이성계도 아버지 이자춘의 허락을 받아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아직 몸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날카로웠다. 그의 곁에는 의형제 퉁두란이 함께하며 성계를 응원했다. 이봐, 저 꼬마가 활을 잡았어. 과연 뭘 맞출 수 있을까? 한 백성이 속삭였다. 어르신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도 천원아리의 아드님이신데 빈손으로 돌아오시진 않겠지요. 저번에 맹수를 잡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이성계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활을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 이춘의 품에서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 이자춘에게서 배운 활 쏘는 법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다. 첫 번째 표적은 움직이는 멧돼지 형상이었다. 이성계는 활시위를 당겼고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관영명중. 주위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성계의 진정한 재능은 다음 표적에서 빛을 발했다. 이자춘이 직접 지정한 표적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가지에 붙은 솔방울이었다. 훈련받은 장수들조차 쉽게 맞추기 어려운 표적이었다. 이성계는 다시 활을 들었다. 바람의 방향과 색이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한순간에 파악하는 듯 그의 눈빛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쏜 화살은 정확히 솔방울의 정중앙을 꿰뚫었다. 사냥 대회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날 이성계는 시무허발, 즉 쏜 화살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고 기록될 정도로 완벽한 기량을 선보였다. 세상에, 저것을 보시오. 신궁이 따로 없네. 정녕 사람이 쏜 활이 맞단 말인가. 어린아이가 어찌 저런 실력을. 또한 실록에는 중인경이라고도 기록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성계의 활솜씨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신궁의 경지였다. 이자춘은 아들의 활솜씨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13살 때 저런 활을 쏠 수 있었던가? 아니다. 나조차도 감히 해낼 수 없는 경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과 경이로움이 교차했다. 과연 내 아들이다. 저 아이에게서는 내가 이루지 못할 운명이 보이는구나. 나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활이구나. 진천재야로구나. 이자춘은 아들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들 이성계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그날 사냥대회 후 퉁두라는 이성계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성계 형님, 소년 퉁두란 형님의 활솜씨에 진정 탄복했습니다. 이 목숨 형님께 바치겠습니다. 청컨대 저를 의형제로 받아주시옵소서. 퉁두란의 결연한 모습에 이성계는 감격했다. 그는 퉁두란을 일으켜 세우고 내 이제 너를 내 영원한 의형제이자 동지로 삼겠다고 말해 주었다. 이성계는 북방의 거친 삶 속에서 훗날 큰 대업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지를 만난 것이다. 퉁두라는 1371년 공민왕 20년에 귀화하면서 이질환으로 개명되는 인물이었다. 한편 사냥이 끝난 후 돌아온 이성계는 사냥터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이성계는 그런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함께 감당해야 할 무게 또한 일궈냈다. 이날 이성계는 어린 장수에서 천하에 비견될 자 없는 명궁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1350년 겨울 쌍성의 사나는 눈으로 뒤덮여 온통 흰색이었다. 가문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할아버지 이춘이 병상에 누운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차가운 바람이 움막의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15살 이성계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매일 밤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최 씨 부인과 아버지 이자춘, 그리고 가문의 모든 식솔들이 근심 속에 나날을 보냈다. 보리죽 한 그릇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새벽 이춘은 희미하게 이자춘과 이성계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렬했다. 자춘아, 성계야 기억하거라. 우리 가문의 피는 고려의 피다. 쌍성의 살되 고려를 잊지 말라. 이 땅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이춘은 아들 이자춘의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는 이제 온전히 가문의 수장이 되었다. 두려워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성계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이성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성계야, 내 손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늙은이의 눈에는 보인다. 너는 우리가 꿈꾸지 못한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반드시 고려의 땅, 우리의 땅을 되찾으라. 이춘의 마지막 유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으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씨 가문의 수백 년 염원과 북방 고려인의 숙명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을 놓자마자 이춘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과 땅,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숙명이 서린 미소가 어렸다. 아버지, 아버지. 이자춘의 울부짖음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강인한 무인이자 냉철한 가문이 수장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따뜻한 사랑과 엄격한 가르침, 그리고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을 회상하게 했다. 최 씨 부인과 형 이방철, 사촌 이교를 비롯한 모든 가문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였다. 이방철은 이자춘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였다. 그의 눈빛에는 형으로서의 우애와 함께 이제 모든 짐을 짊어질 동생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에게 드리워진 거대한 운명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15살의 이성계는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그의 작은 몸속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뜨겁게 파고들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춘의 죽음은 쌍성 이씨 가문의 버팀목이 사라진 순간이자 이자춘이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거대한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1352년 쌍성 초원의 여름은 뜨거웠지만 이성계의 가슴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아버지 이자춘을 따라 첫 실전, 소규모 여진족 터벌전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상대는 쌍성 북쪽에 자리한 소규모 여진 부족이었다. 그들은 때때로 쌍성 이씨 가문의 경계를 넘어 약탈을 일삼아 왔었다. 17살의 이성계는 아버지로부터 작은 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성계야,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의 기량을 증명할 때다. 퉁두란과 정예병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라.
이것은 네가 정식으로 군문에 입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자춘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이성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칼과 할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지혜를 품고 가문의 정예병과 의형제 퉁두란을 이끌고 선봉에 섰다. 퉁두란은 이성계의 바로 옆에서 든든하게 그의 좌우를 지켰다. 전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성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공포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매캐한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고 비명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이것이 전쟁의 현장인가? 어릴 적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전쟁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훈련장에서의 표적은 차갑게 얼어붙은 짐승의 가죽이었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성계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곁에서 퉁두란이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퉁두란의 눈빛에서도 긴장감과 함께 불타는 의지가 느껴졌다. 성계 형님의 지시라면 따르겠습니다. 이성계의 다른 훈련 동료들도 그의 통솔력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다. 준비되었다, 퉁두란. 우리가 배운 것을 보여줄 때다. 이씨 가문의 이름으로 적을 물리치자. 이성계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전술을 떠올렸다. 이들의 강점은 숲을 이용한 기습. 우리의 기병으로 숲 밖으로 유인하여 포위 섬멸한다. 그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병사들은 이성계의 지시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고려인, 여진족, 몽골인 등 여러 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이들의 부대는 훈련된 일사불란함으로 움직였다. 이성계는 말 위에서 활을 당겼다. 화살은 정확히 숲에서 뛰쳐나오는 적의 선봉장을 쓰러뜨렸다. 적장이다. 적장을 쏘았다.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화살은 끊임없이 날아가 적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숲속으로 파고들려는 여진족들을 퉁두란과 함께 몰아붙이며 초원 밖으로 유인했다. 탁 트인 초원 위에서 이성계의 기마술과 활솜씨는 빛을 발했다. 그는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허를 찌르고 병사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했다. 좌익은 더 빠르게 돌파하라. 중앙은 진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전진하라. 그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분명했다. 그는 이제 훈련된 군관으로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자춘은 후방에서 아들의 지휘를 지켜보았다. 과연 나의 아들이다. 저토록 냉정하게 전장을 읽어내다니.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아들이 위험한 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감출 수 없었다. 전투는 이성계의 전술과 그의 활약으로 승리로 끝났다. 여진족 부족은 항복했고 쌍성의 영토는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다. 비록 작은 소규모 전투이지만 이러한 전투는 쌍성에서는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전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감을 가져야만 다음 전투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었다. 전투 후 이성계는 숨을 헐떡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자신감과 비장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소장의 활약으로 적들을 섬멸하였습니다. 이자춘은 아들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다. 잘했다, 성계야. 내가 진정한 쌍성의 무인이자 가문의 기둥이다. 이제 너는 명실상부한 우리 가문의 지휘관이다. 아버지의 칭찬에 이성계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무인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쾌감과 함께 전장을 지휘하고 백성을 지키는 데에서 오는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백성을 지키고 가문의 염원을 이루는 길. 이성계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1354년 쌍성 이씨 가문의 저택 서재에는 밤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자춘은 우현 책사와 함께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멀리 요동과 고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 19살이 된 이성계는 아버지의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했다. 대감, 원나라의 황실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입니다. 황위 다툼은 끊이지 않고 홍건적의 난은 날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륙의 주인은 서서히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우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자춘은 지도의 원나라 대륙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썩어가는 고목은 결국 쓰러질 것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이지. 그 파도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헤아려야 한다. 어쩌면 원나라 깃발 아래 충성하다 죽어간 옛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지. 허나 우리가 백성과 가문의 앞날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자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비장함이 배어 있었다. 고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성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자춘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공민왕께서는 강력한 반원 정책을 펼치고 계시다. 친원 세력인 기철 일당을 숙청하고 원나라의 풍속을 금하며 자주성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계시지. 저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공민왕께로 향하고 있다. 우리의 뿌리가 고려임을 아는 이라면 지금 고려의 왕이 걷는 길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성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우리는 고려인이다. 비록 이 쌍성 땅에서 원나라의 깃발 아래 살아왔지만 우리의 피는 고려의 피다.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 이춘이 들려주었던 고려의 이야기, 조상들의 염원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버지 이자춘이 밤마다 고뇌하며 지도 앞에서 씨름하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문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고려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기다려야만 합니까?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성계의 목소리에는 젊은 혈기가 담겨 있었다. 이자춘은 아들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책사, 이제 고려 조정과의 접촉을 서둘러야 할 때인가? 저들이 움직이도록 우리가 촉진해야 할 때인가? 이자춘이 우현에게 물었다.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공민왕께서도 쌍성의 민심을 수습하고 북방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의지가 강하십니다. 이자춘 천호나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성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고려는 나의 조국. 내가 가야 할 길이 저곳에 있는 것인가? 시대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성계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어린 무인이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신의 운명을 헤아리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355년 봄, 쌍성의 들판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이자춘의 저택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이자춘은 가문의 중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고려 귀부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다. 20살이 된 이성계는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논의가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고려 공민왕께 귀부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원나라의 힘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고려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자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자 회의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호나리, 너무 성급하신 결정이 아닙니까? 원나라가 비록 약해졌다 한들 우리 쌍성 이씨는 대대로 원나라의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노장수 장선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옆에 앉은 이방철은 침묵했지만 눈빛에서 복잡한 심경이 읽혔다. 자춘아, 내 뜻은 알겠으나 이 결정이 불러올 피바람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우리의 옛 친구들, 옛 동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방철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회한이 일었다. 그 은혜가 과연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단 말이오. 이교가 장선에게 맞섰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고려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났다. 원나라는 이미 홍건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고려입니다. 공민왕께서 펼치시는 반원개혁은 우리 모두의 수건 아닙니까? 더 이상 원나라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퉁두란 또한 굳건한 표정으로 이자춘을 지지했다. 천호나리의 결정은 100번 옳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책사, 다시 한번 고려, 조정과의 약조를 말해 주시오. 이자춘이 우현을 보았다. 우현은 다시 한번 공민왕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공민왕께서는 이자춘 천호나리의 충심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쌍성 지역의 반환은 물론 이씨 가문의 관직과 영예를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이자춘이 고려의 충신이 된다면 그의 가문은 영원히 고려의 대업을 함께할 것이오라고 전언을 보내셨습니다. 이성계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할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염원, 그것을 이룰 때가 온 것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마침내 이자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나는 나의 결심을 번복할 생각은 없다.
우리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금 말하라. 이자춘의 단호한 선언에 더 이상의 반대 의견은 수그러들었다. 비록 갈등은 있었으나 이자춘의 강력한 의지는 가문을 하나로 모았다. 이성계는 아버지의 결단력을 보며 강렬한 지도력을 느꼈다. 아버지는 흔들림 없는 칼날 같으시다. 나도 저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을 잠재울 만한 더 큰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에 대한 엄격한 다짐이 굳건히 자리 잡았다. 가문의 운명을 건 대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355년 가을, 쌍성 총관부의 풍경은 유난히도 애틋하게 다가왔다. 은빛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이성계는 말을 타고 홀로 초원을 달렸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어제의 일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 이춘의 따뜻한 품, 아버지 이자춘과 사촌 이교와 함께 말을 타고 활을 쏘던 훈련장, 의형제 퉁두란과 함께 말 달리던 들판,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꿈을 꾸던 어린 시절.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이곳에서 나는 태어나고 자랐지. 이 땅의 바람과 흙, 그리고 이 강물이 나를 길렀다. 이곳에는 고려 사람의 무덤도, 여진족 전사의 묘비도, 몽골 기병의 발자취도 함께 남아있다.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이 다양한 백성들을 품고 가문을 지켜오셨지. 그러나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고려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야 한다. 그의 가슴 속에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미지의 미래에 대한 설렘, 그리고 막중한 사명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내가 떠나는 이 땅을 기억하리라. 이 거친 땅에서 배운 모든 것이 나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다. 저녁 무렵 이자춘은 이성계를 불렀다. 서재 안에서 이자춘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최씨 부인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성계야, 이제 때가 머지 않았다. 공민왕께서 유인우 장군을 보내 쌍성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에서 고려군에 내응하여 총관부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 임무의 핵심은 네가 맡게 될 것이다. 이자춘의 눈빛은 아들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너는 정예 병력을 이끌고 남문을 열고 고려군을 맞이해야 한다. 이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자춘은 자신의 칼을 이성계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칼은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염원이 담긴 칼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칼을 잡거라. 이성계는 아버지의 지시를 들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이 강렬하게 울렸다.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드디어 자신의 힘을 펼칠 기회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검집에 손을 얹었다. 할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꿈.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보일 것이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고려의 품으로 쌍성을 돌려놓겠습니다.
이성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이자추는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닌 한 명의 위대한 장수의 기계를 보았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붙잡았다. 최씨 부인은 두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아들이 짊어질 거대한 운명 앞에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기원할 뿐이었다. 이성계는 그렇게 쌍성의 마지막 가을을 등지고 자신의 운명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눈 내리는 북방 길주의 새벽, 1355년 12월, 이성계는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부대를 이끌고 동북면 국경지대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발자국은 설원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꽁꽁 언 계곡을 지나고 칼날 같은 능선을 넘어 나아가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동북면의 심상치 않은 전운을 직감한 이성계는 미리 군사들을 움직여 원나라의 움직임을 살피고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이다. 그의 심장 속에는 굳건한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땅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 고려의 땅을 되찾을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쌍성은 우리 고려의 땅이었고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성계의 부대가 북방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며 국경의 정세를 살피던 사이 1356년 4월 개경에서는 공민왕의 단호한 결단이 내려졌다. 원나라가 홍건적의 난으로 내부 혼란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고려 북방 경영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라는 명령이었다. 고려 초부터 여진과의 관계 속에 전략적 요충지였던 쌍성은 원나라에 빼앗긴 후 고려의 가슴에 박힌 비수와 같았다. 그곳을 탈환한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닌 압록강과 두만강 방면으로 고려의 영토를 다시금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천하에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총사령관 유인우는 개경의 중진 관료로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심과 뛰어난 군사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공민왕은 그의 역량을 높이사 쌍성 탈환 작전의 총지휘를 맡겼다. 유인우는 이성계가 동북면 지역을 이처럼 잘 아는 이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선봉장으로 점찍었다. 곧바로 전령이 이성계가 머물고 있던 동북면의 군진으로 향했다. 전령이 가져온 공민왕의 교지와 유인우의 서한을 받은 이성계는 벅찬 감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체 없이 개경으로 향하는 말에 몸을 실었다. 그날 밤 개경의 한 관사에서 유인우는 이성계를 맞았다. 이성계 장군, 그대의 무용과 담대함은 개경에까지 자자하오. 특히 동북면 지역을 이처럼 잘 아는 이는 그대뿐일 것이요. 이번 작전은 단순히 땅 한 조각을 되찾는 것이 아니요. 의는 고려의 등뼈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백성들의 꺾인 기상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라오. 그대의 어깨에 이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음을 명심하시오. 유인우의 목소리에는 무게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노련한 지휘관으로서 이성계의 패기를 높이 사면서도 젊은이의 혈기가 지나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성계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력을 다해 싸워 반드시 쌍성을 되찾아 보이겠습니다. 고려의 땅은 고려인의 것이 마땅하니
제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유인우는 이성계의 강한 의지를 느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헌데 장군 그대의 아버님 이자춘 어르신은 원나라에서 천호직책을 지내셨소. 장군께서 이 원나라에 맞서 싸우는 일에 혹 가문에 부담이 되지는 않겠소? 이성계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으나 이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유인우를 응시했다. 아버지께서 원나라의 천호이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이 땅 동북면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고려인 이성계입니다. 제 아비의 정신 또한 고려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아무런 염려 마십시오. 이성계의 단호한 대답에 유인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로다. 겉으로는 무장이지만 그 속은 칼날 같은 강직함으로 가득하구나. 과연 공민왕께서 점찍은 인물이로다. 유인우는 감탄했다. 좋소. 이제 그대는 동북면으로 돌아가 그대의 병사들을 모으고 한 달 안에 쌍성 아래에서 나와 합류하도록 하겠소. 유인우의 말에 이성계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아버지의 염원, 이 땅의 백성들이 갈망하던 순간이. 그는 유인우의 앞에서 물러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불현듯 일찍이 병사를 잃고 오열하던 자신의 모습과 작은아버지 이춘의 충고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이끌리라. 이성계는 곧바로 동북면으로 향했다. 길주에서 그는 자신의 휘하 장수들을 모았다. 퉁두란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이성계의 부름에 응했다. 퉁두란은 이성계와 함께 사냥을 하며 우정을 쌓았던 여진족 출신의 용맹한 장수였다. 그는 이성계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장군님, 드디어 때가 왔군요. 몽골의 개 돼지 같은 작자들이 우리 땅을 유린한 지 몇 년이던가. 저와 제 부족이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쌍성이 어떤 곳인지 그곳 지형과 사람들의 성정을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도움이 절실하오. 이번 전투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략과 민심을 얻는 싸움이 될 것이요. 퉁두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동북면에서 모집된 군사들은 대부분 고려인이었지만 이성계의 명성을 듣고 자원한 여진족과 몽골계 병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성계는 이들을 모두 아우르며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냈다. 그는 군사들에게 연설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피를 나눴을지 모르나 이 땅을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다. 쌍성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니 우리 모두의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약탈과 폭압이 아닌 정의와 평화를 위해 칼을 든 것이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성계 장군 만세! 고려 만세! 그들의 함성은 산과 들을 흔들었다. 이성계의 말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1356년 5월 이성계의 부대는 마침내 쌍성을 향해 출발했다. 그들은 험한 산길을 따라 진군했다. 이성계는 선두에서 말을 몰며 부대를 이끌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등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활이 매여 있었다. 장군님, 앞으로 이틀 정도 가면 쌍성의 첫 번째 초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퉁두란이 이성계에게 보고했다. 그는 주변 지형의 밝은 여진족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정찰을 다녀온 참이었다. 이성계는 지도를 펼쳤다. 우리는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쌍성 총관 조위는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다. 그는 고려인을 얕보는 오만한 자이지만 그렇다고 무모한 자는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승리, 그리고 피 흘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산길을 따라 우회하여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습할 것이다. 특히 성의 서쪽 벽이 가장 취약해 보인다. 이성계는 성벽의 구조와 병력 배치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퉁두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숨은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험준하여 몽골 병사들은 오갈 엄두조차 못 낼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쌍성 수비대가 전혀 예상치 못할 것입니다. 이성계는 퉁두란의 전술적 식견에 만족했다. 5월 하순, 이성계의 부대는 마침내 쌍성 인근에 도착했다. 그들은 산 중턱에 진을 치고 성의 동태를 살폈다. 쌍성 총관부는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고려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실의 상징이었다. 성벽 너머에서는 원나라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몽골 민요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고려인 병사들의 마음에 짙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저 원나라 오랑캐들이 우리 땅에서 저리 활개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아야 한단 말인가. 한 병사가 울분을 토했다. 이성계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분노는 불꽃과 같아. 지혜롭게 쓰면 적을 태우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자신을 태울 뿐이다. 우리의 칼은 오직 고려의 정의를 위해 뽑는 것이다. 헛된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이성계는 휘하의 김성규와 퉁두란을 불러 다시 한번 전술을 논했다. 성은 높고 단단하나 성 안의 백성들은 우리 고려인이다. 그들의 민심이 우리의 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조위와 그를 따르는 몽골군이지 고려인 백성들이 아니다. 성 안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 성 안의 정보를 얻어야 한다. 김성규가 답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첩자를 심어두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틈타 그들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 안의 노인장들은 고려의 재건을 염원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성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따라 원나라를 오가며 동북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두셨으니 그 뿌리가 지금 이 순간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성계는 퉁두란에게 말했다. 퉁두란, 그대의 병사들과 함께 험준한 북쪽 능선을 넘어 성 후방을 급습한다. 성문이 열리는 즉시 돌격하여 적의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라. 그 틈을 타본 때가 성을 점령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 안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퉁두란은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병사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6월 초 쌍성 인근에서 첫 교전이 발생했다. 조위가 이끄는 원나라 군대의 선봉대가 성 밖으로 나왔다가 이성계의 기습 전술에 말려들었다. 이성계는 퉁두란이 이끄는 여진족 경기병대를 산속에 매복시켰다가 원군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번개처럼 돌격하게 했다. 퉁두란의 기병대는 북방의 험준한 지형을 내달리며 몽골군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다. 원군은 혼란에 빠졌고 그 사이 이성계가 이끄는 본대가 돌격하여 원군의 선봉부대를 괴멸시켰다. 대부분의 병력은 도망쳤으나 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김성규가 보고했다. 이성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시작이 좋소. 이제 조위는 성문만 걸어 잠그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쌍성 총관부 만호 조위는 이성계의 기습 공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 대체 이놈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 분명 정찰을 보냈거늘. 조위는 분노에 찬 얼굴로 휘하장수를 질책했다. 만호 나으리, 이성계라는 자의 무예가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귀신과도 같아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수의 말에 조위는 더욱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는 고려인들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성계의 기습 전술은 그의 오만한 자만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6월 중순 이성계 부대는 쌍성성 아래에 포진하여 공성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무모한 공성전을 피했다. 굳이 아군의 피를 흘려가며 성벽을 오를 필요는 없다. 그는 김성규가 심어둔 첩자를 통해 성 안의 정보를 계속해서 입수했다. 첩자가 전해온 정보에 따르면 조위는 고려인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기고 식량을 수탈하여 성 안의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져 있었다. 몽골 병사들 역시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내분 조짐마저 보였다. 이성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성 안의 민심은 우리의 손에 있어. 퉁두란 그대의 병사들을 이끌고 성 후방의 인적이 드문 곳을 급습한다. 성문이 열리는 즉시 나는 본대를 이끌고 정면을 돌파할 것이다. 이성계의 명령이 떨어졌다. 7월 초 퉁두란의 부대가 성 후방의 작은 성문을 기습적으로 타격했다. 불시의 공격을 받은 성문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퉁두란은 장군님께서 성문을 열라 하신다. 고려군이 왔다. 라고 고함을 치며 성 안으로 돌격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몽골군과 원나라에 복무하는 고려인 수비대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이성계의 첩자들이 성 안에서 고려군이 왔다. 조위를 몰아내고 고려를 되찾자. 고 외치며 민심을 선동했다. 성 안의 민심이 이미 돌아선 상태였기에 몽골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성문이 뚫렸습니다. 고려군이 들어옵니다. 비보를 들은 조위는 혼비백산하여 총관부의 대장군 직책도 내팽개치고 몇몇 측근들과 함께 황급히 성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계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성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1356년 8월 쌍성은 완전히 탈환되었다. 고려의 군대가
쌍성 총관부에 깃발을 내리고 고려를 상징하는 황룡기 국기를 개양하자 성 안팎의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고려 만세로다. 공민왕 만세. 이성계 장군 만세. 함성이 성 안팎을 뒤덮었다. 이성계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병사들에게 약탈과 살인을 엄금하고 억압받던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명령했다. 이제 이 땅은 고려의 것이다. 백성들은 더 이상 원나라의 억압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보살피고 상처를 치유하라. 그는 조위의 폭정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몽골군에게 협력했던 고려인 수비대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퉁두란의 부족을 비롯해 작전에 협력했던 여진족들에게도 아낌없는 보상을 내렸다. 그의 이러한 통치자적 자질은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유인우는 이성계의 활약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개경에 승전보를 전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쌍성 총관부 탈환 보고. 이성계 선봉장은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 단기간 내에 적을 물리치고 성을 수복하였음. 특히 민심을 얻는 데 탁월하여 백성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큰 공을 세웠음. 이에 이성계 장군의 공을 치하하는 바임. 이성계는 우리 고려에 다시 없는 제목이며 그 무예와 통치력이 심히 뛰어나다. 신은 그를 지켜보며 후일 고려를 위한 큰 역사를 이루리라 확신한다. 유인우는 단순히 이성계의 공을 치하하는 것을 넘어 그의 비범함을 공민왕에게 강하게 주청했다. 이 젊은이가 고려의 미래를 바꿀 것이나 동시에 내 시대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유인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러나 유인유는 강직하고 올바른 위인이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서슴지 않았다. 1356년 9월 개경에서는 쌍성 탈환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큰 연회가 벌어졌다. 공민왕은 유인우와 이성계의 공을 치하하고 이성계는 전공을 인정받아 상만호라는 관직을 받았다. 상만호는 병마를 통솔하는 직책으로 지방의 군사권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의는 과거 이자춘이 원나라에서 가졌던 천호보다 격이 높은 직책이었다. 또한 이성계의 가문은 고려 조정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등한으로 인정받아 더 이상 변방의 야인이 아닌 명문가로서 중앙정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등한은 지방이나 변방 출신이 중앙관직 체계에 정식으로 진입하여 명문가 혹은 중앙정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개경의 연회장에서 공민왕은 이성계에게 직접 술잔을 내리며 말했다. 이성계 장군, 그대의 공은 하늘에 닿는구나. 원나라의 간섭 아래 신음하던 이 고려를 그대가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 이성계는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고려의 자주성을 완전히 되찾겠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와 함께 더 큰 책임감, 그리고 더 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느꼈다. 연회가 끝나고 이성계는 이미 중앙관료로 자리 잡은 이복형 이원계와 재회했다. 이원계는 이자춘의 맏아들로 어머니가 최씨 부인이 아닌 다른 분이었다. 그는 일찍이 음서 제도를 통해 개경에 진출한 문관이었다. 아우,
네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울 줄이야. 과연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이원계는 이성계의 어깨를 두드렸으나 그의 얼굴에는 칭찬과 함께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개경에서 이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오는 변방에서 무공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쳤으니 이원계는 동생의 비범함에 대한 존경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비교되는 현실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다. 이성계는 형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형님, 저는 전장의 일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곳 개경의 복잡한 정치에는 문외한이니 앞으로 형님의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성계는 형의 손을 잡으며 중앙정계의 복잡한 흐름을 읽는데 도움을 청했다. 전장의 호랑이와 관료제의 지식인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 선 두 형제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고려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다. 이성계는 개경에서 원나라의 빌부터 권력을 휘두르던 기철 일가가 공민왕에 의해 숙청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기철을 비롯한 원의 세력을 등에 업었던 권문 세족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보며 이성계는 전장 못지않은 정치의 살벌함을 피부로 느꼈다. 원나라가 몰락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요. 기철 같은 이들을 제거했으니 고려의 힘이 강해지고 있음을 온 천하에 알린 셈입니다. 김성규가 이성계에게 속삭였다. 권력의 칼날은 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는 동지였던 자가 오늘은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이성계는 공민왕의 강단에 놀라면서도 개경 정계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 1356년 11월 쌍성 탈환 직후 고려군은 원나라의 또 다른 거점인 만주 요동 지역 돈영부를 공격하라는 공민왕의 명을 받았다. 원나라가 홍건적의 난으로 약해졌다는 소문이 돌자 고려 내부에서는 원나라를 완전히 몰아내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원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홍건적이 언젠가 우리 고려를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과 함께 이 기회에 저 오랑캐들을 북쪽으로 완전히 몰아내자 라는 기세가 동시에 작용했다. 이성계는 동령부 원정군에 합류하며 유인우와 다시 한번 출정에 나섰다. 퉁두라는 이성계의 곁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장군님, 저와 제 부족이 고려를 따르기로 한 것은 그동안 장군님 개인의 인품과 우리 부족을 대한 대접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여전히 거대한 제국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우리 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때로는 불안합니다. 만약 고려가 원나라의 보복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 부족은 피란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성계는 퉁두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나는 그대가 어떤 피를 가졌는가로 그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대가 가진 마음, 이 땅을 지키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오. 자네는 이미 이 동북면의 백성들을 위한 용장이다. 자네의 길은 그대가 만드는 것이요. 퉁두라는 이성계의 말에 눈빛을 빛냈다. 나는 장군님의 동지요. 이 땅의 평화를 바라는 여진의 전사다. 이성계는 고향 동북면으로 돌아와 어머니 최씨 부인과 백부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정말 장하구나. 무사히 돌아와 주어 고맙다. 백부 또한 이성계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성계야, 네 아비 이자춘이 그토록 바라던 바를 내가 이뤘으니 이제야 그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이 동북면은 더 이상 변방의 오지일 뿐이 아니다. 이 땅은 고려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다. 내게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이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성계는 창밖의 밤하늘을 응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동령부 원정은 쌍성 때와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했다.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 원군과의 정면 교전에서 이성계는 난공불락의 성을 경험했고 지휘관으로서의 한계를 체감했다. 그에게는 쓰라린 실패였다. 그러나 이 실패는 그를 더욱 단련시켰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나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다. 이 고려를 지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숙명을 지닌 자다. 나의 칼은 더 이상 가문의 울타리만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 그리고 이 나라 고려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단순한 무인으로서의 영광을 넘어 고려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사부에서 계속됩니다.